2025년 미국의 자신감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한 미국은 그날 저녁까지도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국방부 분석실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의 최신 군사 배치도와 전력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도 단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미국의 작전 매뉴얼이 통째로 무력화되는 나라, 세상은 아직 모르는 이 조용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이에요. 미군 전략가로 30년 동안 일했었어요. 수백 번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고 장군들과 함께 일했으며 벽만 한 지도 위에서 작전을 계획했었죠. 그리고 제 커리어 대부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 없이 믿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 없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이건 강해 보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있던 것이었죠. 제 생각에 한국은 생존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2025년 3월의 회색빛 추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펜타곤의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형광등 때문에 방은 밝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죠. 긴 테이블 주위에는 제가 아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있었어요. 백악관 출신의 날카롭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절대 말을 낭비하지 않는 타입이었어요. 그 옆에는 존 메가더가 앉아 있었어요. 고위 국방부 관리였는데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뭔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팔짱을 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터 창이 있었어요. 전 CIA 요원으로 한국 연구에 수년을 보낸 사람이었죠. 모든 대화에서 세 발 앞서 가는 것처럼 항상 아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모인 이유는 하나였어요. 주한미군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었죠. 데이비드는 앞에 있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용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들은 홀로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어요. 존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끼고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가 떠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방어는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피터는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그들 장비의 거의 모든 것이 미제예요. 우리가 공급을 끊으면 그들은 싸울 수 없어요. 잠시 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몇 명이 킬킬거렸어요. 농담이라기보다는 조롱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짧은 웃음이었어요. 그 방에 있던 누구도 한국이 혼자 설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 작고 취약한 나라였어요. 수십 년 전 미군에 의해 구원받은 나라 말이에요. 뜻밖의 명령. 그때 제 상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와.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는 우리 병력 철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온 사람 중 한 명이야.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보고 완전한 보고서를 가져와. 방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흘끗 쳐다봤거든요. 마치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도전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좋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해보죠. 머릿속으로는 이 출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벌써 상상이 되었거든요. 낡은 군사기지들, 낡아빠진 장비들, 모든 행동에 대해 여전히 미국의 지도가 필요한 병사들, 낡은 인프라, 느린 시스템들, 그리고 북쪽의 위협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놀랄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인물을 위한 짐 싸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군복들을 가방에 깔끔하게 정리했고, 노트북과 공책들, 그리고 두꺼운 브리핑 자료 폴더도 넣었어요.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의존적이라고요.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우리 자원을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중동, 동유럽. 제 생각에는 위험이 더 현실적인 곳들 말이에요. 한국,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우리를 빼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출발. 며칠 후 워싱턴에서 서울로 가는 긴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아래쪽에서 작아져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수년간 나눈 대화들을 생각해봤어요. 다른 전략가들, 정치인들, 군 장교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해낼 수 없어. 편안한 믿음이었어요. 단순했고요. 안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주일을 보내며 그게 사실임을 증명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면서 첫날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한국 장교들과의 회의, 그들 시설에 대한 정중한 견학, 아마 몇 가지 훈련 연습들. 제 마음을 바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몰랐지만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었어요. 불과 며칠 후 한국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 그 나라 사람들, 군대, 우리 없이도 설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비판자가 아닌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떠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비행기 안에서 원하지 않았던 임무를 향해 날아가면서 마음은 닫혀 있었고 기대는 낮았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뜰 예정인 눈을 가진 채로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땅에 닿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평온함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이 보통 시끄럽고 붐비며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여기는 모든 것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게이트까지 천천히 이동했고 저는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머릿속으로는 벌써 집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짐을 기다리며 30분 정도 서 있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걸어갔을 때 제 캐리어는 이미 거기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를 확인해 봤어요. 4분이었어요. 정말로 큰 소리로 웃어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제 가방이 어느 컨베이어 벨트에 나올지 찾는 것만으로도 더 오래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전체 과정이 커피 사는 것보다 빨랐어요. 출입국 심사에서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정중한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군사 업무입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예상하며 대답했어요. 대신 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추가 서류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눈빛도 없었으며 긴 신문도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나쁜 이상함이 아니라 좋은 이상함이었죠. 제 인생에서 충분히 많은 국경 검문을 겪어봤기 때문에 군사 업무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을 긴장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또 다른 정보일 뿐이었고 저를 의심할 이유가 아니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와서 택시 줄을 찾았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기사님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앉자마자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알 수 있어요. 모든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똑같은 표정을 지어요. 놀란 표정 말이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놀란 표정이요? 그가 킬킬 웃었어요. 네. 다들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데 이걸 보고는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죠. 택시가 고속도로 위로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서울을 향해 달리면서 밤 풍경이 제 주변에 펼쳐졌어요. 높은 고층 빌딩들이 파랑, 보라,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광판들이 밝은 색깔로 광고를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다리들이 넓은 강 위로 아치를 그리며 그 불빛들이 보석 목걸이처럼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가 완벽했어요. 구멍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었어요. 적어도 그날 밤은 말이에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조금 거칠거나 어떤 곳에서는 지저분할 수도 있는 곳으로 상상했었어요. 대신 미래에서 가져온 도시처럼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제 가방을 도와줬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텔 로비는 따뜻하고 밝았으며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맞아줬어요. 몇 분 안에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제 방은 18층이었어요. 카드를 대고 문을 열었는데 잠시 멈춰서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창문으로 도시 전망이 보였어요.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열고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집에서는 큰 파일을 다운받는데 보통 5분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는 같은 파일이 10초 만에 끝났어요. 10초요.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화면을 쳐다봤어요. 연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밤 11시에 배가 고팠어요. 전화를 들고 룸서비스를 주문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야식으로 간단한 걸로요. 정확히 20분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직원이 뜨겁고 완벽하게 정리된 음식이 담긴 쟁반을 건네줬어요. 창가의 작은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밖으로는 도시가 별바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저 아래 깔끔한 줄을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도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서두르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음식을 한 입 먹으며 따뜻함이 몸 안으로 퍼지는 걸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끊임없는 위협 아래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질까? 수년 동안 이곳에서의 삶을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상상해왔어요. 곳곳에 군인들, 언제든 울릴 준비가 된 사이렌들. 대신 차분하고 안전하며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방문했던 어느 대도시와도 비슷했는데 다만 더 깨끗하고 더 체계적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보낼 보고서를 위한 첫 번째 공식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공책을 꺼냈어요. 신중하게 각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썼어요. 첫 인상 인프라가 예상보다 훨씬 좋음. 공공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임. 시민들의 환경이 차분함. 군사적 가치 아직 불명확함. 공책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저에게는 이건 그냥 흥미로운 놀라움일 뿐이었어요. 더 큰 무언가의 증거가 아니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는 걸 보면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냥 여행 피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질문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날 밤 남은 출장 일정이 평범할 거라고 예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회의들, 시찰들, 정중한 대화들. 앞으로 며칠 동안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할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건 몰랐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깔끔하고 확신에 찬 믿음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예정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어둠 속에 누워서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할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공기가 전날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거리 위로 얇은 안개가 걸려 있었고, 저는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병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분주한 도시를 지나 한국의 주요 군 지휘본부 중 하나인 용산으로 향했어요. 기지 입구에는 예리한 눈빛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저희가 지나갈 때 경례를 했었습니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차량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고, 병사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헛된 움직임도, 혼란도 없었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키 큰 한국 장교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계급장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 대령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희 훈련을 보실 텐데요. 당신이 아시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는데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는 그런 미소였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는 저를 영화에서나 볼 법한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전면 벽에 걸쳐져 있었고 한반도 전체를 생생한 세부사항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도로, 다리, 철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날씨 패턴이 지도를 가로질러 소용돌이치고 있었고요. 작은 움직이는 아이콘들이 군부대와 민간인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요.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부대 이동, 교통, 날씨,
심지어 민간인들이 어디에 대피하고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첨단 지휘센터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건 달랐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크린에 나라 전체가 있었어요. 저희는 전쟁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 저는 미군을 지휘하게 되었고 한국 장교들은 자신들의 부대를 지휘했어요. 당연히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갔습니다. 저희 미국의 유명한 충격과 공포, 접근법, 적진을 돌파하기 위한 빠르고 무거운 기갑 차량 공격이었어요. 처음 10분 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제 기갑 부대가 전진했고 저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군이 산을 활용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들이 제 보급선을 차단하고 선두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15분 만에 저는 끝났어요. 제 부대는 갇혔고 제 공격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부대를 가까이 붙여두고 측면 공격을 경계했어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바뀔 때까지는요. 짙은 안개가 지도에 나타났고 해안에서 밀려오고 있었어요. 시야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 혼란의 순간에 한국군이 공격했어요. 그들의 부대가 유령처럼 안개 속을 빠져나와서 제 사각지대에서 공격하며 다시 저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대령을 돌아봤어요. 날씨까지 무기로 쓰시는 건가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실제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아예 정면 전투를 피하기로 했어요. 제 부대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숨어서 적보다 오래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도로, 지하철 노선, 통신망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특정 지역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면 민간인 교통에 지장을 줄 것이고요. 특정 인프라를 손상시키면 병원을 오프라인으로 만들거나 응급 서비스를 차단할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는 여기로 이동할 수 없어요.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며 저는 물었어요. 최적의 경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쟁에서 저희는 국민을 보호해야 해요. 저희 도시를 파괴하면서 이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적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살아있고 온전하며 다음 날 재건할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대령이 강원도의 산악훈련 연습에 참가하라고 초대했어요. 이 지역이 가파른 지형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가득하다고 들었지만 얼마나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해 뜨기 전에 시작했어요. 공기가 얼음같이 차가워서 제 얼굴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낭끈을 조정하는 동안 발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렸어요. 40kg의 장비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길은 거의 즉시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첫 시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군 엘리트 병사들을 훈련시켜 본 적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시간이 되자 제 숨이 짧고 무겁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자 다리가 젤리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등반 중 어느 지점에서 젊은 한국 병사가 저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당혹감의 따가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체력을 자랑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병사들을 따라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한국 병사들은 같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쉽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오르면서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꾸준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익숙했어요. 그들은 길의 모든 굽이, 모든 얼음 조각, 발밑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모든 바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산은 정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어요. 한국 병사들에게 산은 동맹이자 방패이며 무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이에요. 저희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차가운 바위에 앉았어요.
제 군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제 숨은 구름처럼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서 한국 병사들은 당당히 서서 다음 임무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 훈련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국민에게 너무나 잘 맞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외국 세력도 여기서는 그것을 따라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는 계속 시뮬레이션과 등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날씨를 사용하는 방식, 그들이 민간인을 작전 계획의 일부로 고려하는 방식, 그들이 자신의 뒷마당을 걷는 것처럼 산을 통과하는 방식.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의 방어가 미국의 힘에 의존한다고 믿어왔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가져왔던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더 커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기지를 가로질러 걸을 때 겨울에는 하늘 낮은 곳에 있었어요. 여기 한국에 주둔한 몇몇 미군들과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기서 살면서 실제로 어떤 기분인지 말이에요. 작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서 커피 포트에서 김이 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한국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젊은 일병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음식 배달은 20분 만에, 지하철은 2분마다 와요. 고향에서는 피자 한 판 주문하면 1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여기서는 TV 한 편 다 보기도 전에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는 아직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미소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더 많고 오래 근무한 군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의 답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15년을 보낸 마이클 브라운 상사가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이곳은 미국보다 나아요. 안전, 교육, 의료, 인터넷 속도. 저희는 이걸 한국의 꿈이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의 꿈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건데, 여기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걸어갈 수 있고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기술은 항상 앞서가고 있어요. 그의 말이 예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틀 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평범한 오후였는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크지만 일정했고 도시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기지 문에서 밖을 내다봤는데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봤어요. 3분 안에 거리가 텅 비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어요. 자동차들이 깔끔하게 길 옆으로 빠져서 멈췄어요. 공항도 없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15분 후 사이렌이 멈췄어요. 사람들이 다시 나왔고 자동차들이 다시 시동을 걸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이 계속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본 것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국정원을 방문했어요. 한 직원이 담담한 말투로 설명해줬어요. 모든 시민이 휴대폰으로 비상경보를 즉시 받을 수 있어요. 학교와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48시간 안에 전체 인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나라는 약하지 않다. 저는 생각했어요. 전체 인구가 방어의 일부구나. 군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랬어요. 어느 주말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희생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과 동상들을 지나 걸었어요. 입구 근처에서 정장을 입고 여러 개의 훈장을 단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서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고 걸어오셨어요. 미군이십니까?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단단히 잡고 흔드셨어요. 고맙습니다. 미군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강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네 나라보다도 더 강할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거든요. 그날 제 오래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주일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처음 한국에 가라고 들었던 바로 그 펜타곤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한때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목청을 가다듬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약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강력한 파트너예요. 우리가 떠나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침내 데이비드 윌슨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남는다. 단 3단어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자가 아니라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으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 임무가 군사 전략만이 아니었어요. 미군들이 한국어, 문화, 생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부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직접 배웠거든요.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말이에요. 동맹을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잘 싸울 수 있고 더 잘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은퇴했을 때 저 자신도 놀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서울에 머물렀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한강 옆을 걸어가고 있는데 현지인 한 분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왜 남으셨나요?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잠시 거기 서서 다리 아래로 흘러가는 물을 바라봤어요. 우리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혼자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때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던 한 사람이 한미동맹의 가장 강력한 신봉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꿈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